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단은 1차 시에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만큼은 우리 2주 동안 진행됐던 강의에서 이렇게 마주 본다고 하진 않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얼굴 보고 칠판에서 촬영하는 이 강의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오리엔테이션은 PPT에 관한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한 차시라서 선생님이 그 새롭게 요즘 배우고 있는, 그러니까 뭐 배운다는 게 뭐 별게 아니고 그냥 이 시국에 맞게 조금이라도 이 동영상 기술과 이런 것들을 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PPT의 그 설명을 가지고 우리 경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는 진도를 나갈 거고요. 교과서, 그리고 초반에는 교과서로 아마 많이 나갈 거고, 후반부에 이제 새로운 단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개념 프린트가 나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항상 이거 얘기를 했었어가지고 4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고요. 선생님은 약간 강의를 찍다 보니까 어떤 게 느꼈냐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출근하시지 않는 날이 훨씬 더 선생님한테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알다시피 목소리를 계속 크게 내야 되는 상황인 곳이다 보니까 이 복도에도 분명히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도 없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안 나오신 날을 골라서 얘기해야 선생님도 편하게 더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활용해서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우리 1주차 강의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2주 동안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로 진도 나갈 거니까 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잘 보이죠? 아니, 왜냐면 선생님이 1학년 거 통합사회 오리엔테이션을 여기서 이제 통합사회에 들어가시는 세 분의 선생님들하고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찍었는데 조금 그거는 편집을 많이 했었어야 돼서 선생님도 편집을 하다가 이제는 선생님의 능력을 벗어나는 편집 기술이 필요해서 선생님 친구 중에 이거를 좀 부탁을 했어요. 편집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쭉 보더니 이거 영상 화질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뭐 음향 문제는 당연히 지금 선생님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행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 일단은 경제생활의 이해에 대해서 중간고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1단원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중에 소단원이 4개 중에 우리가 2개까지 프린트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뭘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 경제생활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바로 희소성. 그리고 이 희소성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주체들, 다시 말해 기업이나 정부 같은 그런 경제 주체들이 문제를 느끼는 게 경제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희소성에 이 직면을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모형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비용 편익 분석이었고 다른 하나는 뭐였었더라? 4강 처음에서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그렇지, 의사결정표 뭐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였던 경제적 유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1주차 때는 교과서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1-3이랑 1-4를 교과서랑 프린트를 가지고 병행을 하게 될 텐데 언제까지? 온라인 계약하고 있는 데까지 3단원이 경제 체제에 관한 이야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심화해서 뭘 배울 거냐면은 생산 가능성이라는 것을 우리 작년에 비교위에서 조금 배우긴 했었지만 이 생산 가능 곡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려고 해요. 그리고 소비 가능성이라는 것까지 이 심화되는 주제로 정리를 할 거고, 일단은 가장 끝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가 정확하게 어떠한 식으로 경제 활동, 경제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특히 이제 가게가 선택할 때 우리가 효용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지점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고, 정부는 조세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효용과 그 다음에 이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선생님이 이거 이름을 붙인 건데, 효용 법칙, 비용 법칙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정부에서는 꽃이 뭐냐면, 정부의 단원에서 꽃, 정부의 경제적인 역할, 그리고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1단원의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은 몸풀기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중에 여기와 관련된 교과서 부분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쪽 가보도록 할게요. 1단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시면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알까? 요거 작년에도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선생님의 추억을 이야기했던 곳인데 진도는 안 나가고 서울역이에요. 여기가 서울역이 있는데, 이 서울역이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지하철이 많이 지나가요. 여기 이제 1호선도 지나가고 4호선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공항철도도 지나가고 경의중앙선 중에 이 경의선 지선이 있거든. 그 정도가 이제 지나갑니다. 뭐 당연히 이제 이건 지하철역이고 이제 기차역으로 여기 이제 KTX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새마을 뭐 이런 거 새마을 ITX 새마을 무궁화 이런 거 쓰죠. 참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지하철하고 기차 같은 걸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이런 지하철 노선 막 옛날에 외우고 그랬었어요. 물론 지금도지만. 근데 어쨌든 이 서울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버스 환승 센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서 요쯤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사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의 재수할 때 그 추억이 서려져 있는 종로학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온라인 계약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왜 재수 얘기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종로학원에 다니면서 1년 동안 그 서울에서 메이저 학원이라고 꼽는 이제 재수학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여기가 이제 종로학원이 강북 종로, 강남 종로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강북 종로를 다닌 거였었는데,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은 선생님 그때 재수반이 한 반이 60명이었어. 그러니까 이 한 클래스에 그 12 곱하기 5줄 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 원체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선생님들 서는 데는 엄청 높게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반이 총 몇 개 있었냐면 선생님이 강북이라고 해서 이제 N, 그리고 선생님은 5번째 반이라 해서 N05반이었고, 그때 N01부터 N21까지가 문과반이었고 N22부터 N34까지가 이과반이었어. 근데 한 반에 아까 선생님 몇 명이라고 했었지? 60명.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감이 오죠. 그리고 재수학원은 딱 가면은 20살 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야. 있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대학 다니다 오신 분도 있고, 삼수생도 있고, 사수생도 있고, 군필 복학생들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인간관계들을 또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종로학원과 재수학원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이것도 유튜브도 올라가는데 또 너무 길어지면은 좀 아쉬우니까, 아쉽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좀 힘들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계약하고 와서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반가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서울역 보면서 항상 이때가 생각나서. 자, 그럼 이제 12쪽 가보도록 합시다. 희소성으로 발생하는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좀 희소성은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이제 주제여기 가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의 뿔에서는 신들이 먹는 음료인 넥타르와 음식인 암브로시아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에서는
화수분이라는 그릇이 등장하는데 화수분은 그 안에 물건을 담아두면 일부를 꺼내 써도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옛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물건을 상상해왔음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채우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은 풍요의 꿀이나 화수분처럼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것을 상상하며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밑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서부터 경제 문제가 시작된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에서 이제 경제학을 다루는 그 가장 근간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제 학문의 발전을 이루게 됐고, 그랬을 때 결국 가게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기업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경영을 하고 정부는 어떻게, 물론 정부는 합리적인 것만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알죠? 형평성, 이제 효율 말고 형평까지, 분배 문제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고민들 속에서 이 학문이 자라났다라는 기본적인 시작점을 우리가 좀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단원 1단원 경제생활과 경제활동 가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고 때로는 음악이나 영화 같은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충족되는 욕망을 경제적 욕망이라고 하고, 경제적 욕망의 대상이 되는 유용한 것들 밑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것에다가 밑줄 치고 경제생활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린트에서 경제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래도 1쪽에 맨 첫 번째 있었던 문장인데, 경제생활 우리 그렇게 정리했었죠. 싱크가 맞아야 돼. 이게 선생님이 영상하고 이 목소리하고 싱크가 안 맞아서 좀 고생을 했는데,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겸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경제 주체 몇 개? 4개. 그 중에 우리 이제 역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국민 부분 혹은 공공 부문을 구성하는 게 뭘까? 요렇게 3개. 그렇지. 가계, 기업, 정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이 있었고, 요건 이제 외를 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3개 중에 민간 부분을 구성하는 것이 요렇게 2개였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요 3개 중에서 효율성이 중요한 경제 주체는? 그렇죠. 요게 3개 다였어. 효율. 그 중에 형평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곳이 어디? 그렇지. 정부였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또 선생님이 질문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비의 극대화. 가계였어요. 이윤의 극대화. 그렇지. 정부였었던 것 같아. 기업이었었던 것 같아.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그렇지. 정부였었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 가게였었어.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기업이었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이 우리 그 사진들 밑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한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에 참여한 소득을 분배받아 그 소득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들, 경제 주체라고 한다. 경제 주체 형광펜 쳐주시면 되고요. 그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의 밑줄을 좀 치고 갑시다. 생산하고 분배받아 소비하는 주체들에다가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그때도 배웠지만 경제 활동을 실시하는 주체들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경제 주체로는 동그라미, 가계 동그라미, 기업 동그라미, 정부 동그라미, 외국 동그라미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하나하나에 대한 형광펜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갈게요. 가계 형광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 밑줄. 그 다음에 기업 형광펜 밑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 그러니까 소비하는 주체, 생산하는 주체. 근데 이건 무슨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에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정부 형광펜 밑줄,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
민간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나중에 좀 이따가 여기서 다시 한번 요 경제생활 그 뱅글뱅글을 그려봐야 될 것 같아. 뱅글뱅글 말고 그 흐름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외국 형광펜 밑줄 그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를 모두 아우르는 것에다 밑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 주체에 대한 설명을 우리 교과서로 확인해봤고, 이제 경제 객체 가보도록 합시다. 경제 객체란 경제 주체가 왔다 갔다 하는 대상인데, 그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는 건데, 거기 교과서의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경제생활의 대상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경제생활의 대상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의 대상이라고 교과서에는 나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생산 물리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였었더라? 눈에 보이면 재화였었지. 이 노란색으로 써줄게요. 재화였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었더라? 서비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날 거야. 그거 역시 교과서로 밑줄 치고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줄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의 형태로 된 것 밑줄 재화형광펜. 그 다음에 무형의 행위로 제공되는 것 밑줄 서비스 형광펜 쳐놓으시면 되겠어요. 요거 이제 생산물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우리 생산 요소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노동, 토지, 자본 하나가 경영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한번 또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건 네 가지 중에 뭐였었지? 노동이었습니다. 노동을 많이 투입한다는 거는 질 좋은 노동을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 노동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있고, 노동 시간을 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연자원, 다시 말해 가공되지 않은 거, 그게 토지였었어.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걸로 개입이 되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했고, 이 노동, 토지, 자본을 결합하는 능력이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 객체가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생산물 시장, 생산 요소 시장. 자, 그럼 이제 14쪽에 경제 활동 가보도록 합시다. 밑줄 경제 주체들이 경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다양한 활동 밑줄 써주시고, 경제 활동 형광펜.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생산 동그라미, 분배 동그라미, 소비 동그라미 밑줄 쳐주시면 되겠어요. 생산 동그라미, 분배 동그라미, 소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생산행위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1번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쉽게 말해 무에서 유로 창조하거나,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생산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유에서 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높이는 모든 것, 다시 말해 운송, 저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있었지. 중간재나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생산이다.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 만약에 기업에서 어떠한 노동자들의 편의를 더 올려주고자 의자를 구매를 했다고 해보자. 그럼 이거는 소비한 걸까 생산한 걸까?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산이야.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업이 그 의자를 산 것 자체가 그 더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이 의자를 바꿔서 생산 인력에 조금 더 편의를 봐주도록 하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자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는 어떨 때 쓴다고? 가게가 최종적인 목적에서 자신의 그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다시 말해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소비다라는 이야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 가봅시다. 밑줄 생산에 참여하고 대가로 생산물 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 얻는 활동이다. 가보자지. 생산 요소는 누가 제공해? 경제 주체 중에 가게가 제공하잖아. 그럼 이 가게가 제공한 노동, 토지, 자본,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받나 볼까?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그렇지. 토지에 대한 대가 뭐였지? 지대. 이제 이거 좀 다 알지?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경영에 대한 대가 이윤, 이렇게 됐었습니다. 혹시 요 공식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윤 선생님이
혹시 알려줬던 거 기억나요? 얘기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거 같기도 해서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유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벌어들인 모든 돈에서 중간에 나가는 모든 돈을 뺀 것, 다시 말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게 그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이윤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소비활동 밑줄,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활동.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밑줄 생산, 분배, 소비 활동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어요. 내가 생산에 참여해야 그거에 대한 대가로 분배를 받을 거고, 그 분배로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시장에 가서 소비를 하면 그 돈이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생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생생탐구 보도록 할게요. 취업준비생 나상수 씨는 최근 입사시험에 낙방한 후 스트레스도 풀 겸 영화를 유료로 내려받아보면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어머니는 속이 상해 잔소리를 하셨고, 이에 나상수 씨는 자신이 경제활동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나상수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정말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중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선생님 정도 나이가 된 사람이 집에서 계속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TV만 보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겠어요? 아유, 빨리 나가서 경제활동 좀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야? TV 그 매체에 나오는 그 콘텐츠를 샀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으니까 다 경제활동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원칙상으로는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두 다 이 의미, 어머니의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니까 좀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도록 할게요. 오늘의 과제 포인트입니다. 오른쪽 가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사례를 찾아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써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백수 씨가 영화를 유료로 내려받아 보았다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과제 게시판에다가 총 3가지의 경제 활동에 대한 예시, 다시 경제 생활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오늘의 출석 체크 포인트로 인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웬만하면 경제 주체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게 해줘. 여기 가계기업정부. 그다음 경제 객체. 생산물 시장이 좀 더 편할 테니까 뭐 생산물 둘, 생산 요소 하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웬만하면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 경제활동도 웬만하면 생산부에서 소비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한번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올렸는지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출석 체크 포인트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15조 희소성과 경제 문제. 우리가 이미 개념을 그 3월 23일부터 4월 5일 수업 때 좀 탄탄하게 해놔가지고 그 금방금방 해도 바로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조금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약하느라고 다른 과목이나 과제들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인데 다 선생님 같은 생각이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초반에 쉽게 가시다가 뭐 예를 들어 온라인 계약이 뭐 5월이 넘어서도 가는데 막 갑자기 다 같이 막 뭐 할 게 많아지면 어떡하지? 빨리 오프라인 계약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희소성과 경제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희소성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 자원의 존재량이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 희소성 형광펜 쳐주시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자원은 공짜로 가질 수 없으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처럼 밑줄 대가를 치러야만 가질 수 있는 희소한 자원 밑줄 쳐주시고 경제재에다가 형광펜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경제재와 무상재를 구분하는 게 있었네. 경제재 형광펜 밑줄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소성을 가진 재화. 그 다음에 무상재 형광펜 밑줄 가지려고 노력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화.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 희소성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또 역시 복습하면서 가보도록 하자고요. 이제 우리 좀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치고 넘어가자고. 자, 희소성하고 희귀성이 어떻게 다를까?
욕구에 비해 다시 희소성은 욕구에 비해 그만큼 자원이 부족한 상태인 거고, 희귀성은 말 그대로 숫자가 적은 거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얘네들은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아예 그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거니까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거와 관련해서 교환가치랑 사용가치 이야기 했었네. 자, 둘 중에 물이 더 높은 게 뭐예요? 그렇지, 사용가치. 근데 다이아몬드가 값이 더 비싼 건 뭐에 따라 나오는 거라고? 교환가치. 즉 교환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가 높은 거다? 희소성이 높은 거다. 그렇지. 그리고 이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 다시 말해 희소성이 있는 그 재화가 경제재고요. 그리고 그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건 무상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왜 우리 프리굿즈 이런 이야기 했던 거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으니 프리굿즈 이런 거 이야기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것도 철자 틀리지 마시고 경제재.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희소성은 두 번째 문단의 밑줄, 절대적인 존재량이 아니라 자원이 인간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문단 마지막 줄, 희소성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있었어 우리? 물. 옛날에는 저 강물 포함해서도 뭐 아무 문제 없었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지만 그만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지불해서 물을 사 먹는다 이런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 그래프 기억나니? 우리 그래프? 자 봅시다. 우리 가격과 수량에 대한 그래프에서 무상재 그래프 어떻게 그려졌었더라? 수요랑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거였어. 모든 가격 수준에서 다 공급이 많은 상태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경제재, 다시 말해 희소성이 있는 재화로 간다고 한다면 수요가 어떻게 되거나 증가하거나 옛날에 비해서, 혹은 공급이 어떻게 되거나 옛날에 비해 감소할 때, 다시 말해 만나는 지점이 생겨서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될 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형성될 때 우리가 이걸 경제재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도 기억이 날 겁니다. 질문, 이런 그래프도 있었어. 얘는 경제재다 아니다? 얘는 경제재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수량에 있어서 다 이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원하는 그 가격의 가치가 너무 높아서 다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을 뿐, 이것은 희소성이 있는 재화다, 다시 말해 경제재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단 보시면 희소성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이므로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합리적 선택, 형광펜. 밑줄,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며, 그 다음 줄의 밑줄,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것이다. 자, 그래서 가게는 어떤 그 희소성에 부닥치느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돈은 10,000원밖에 없어. 이런 적 많죠. 돈 벌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을 봅시다. 두 가지 사업 계획안이 모두 유망하기는 한데 조달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는 하나밖에 충족하지 못해 하나만 선택해야겠군. 기업 입장에서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외식 산업도 하고 옷도 만들고 다양하게 할 수 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특정 산업 혹은 뭐 특정 분야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시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부를 봐도 재원이 넉넉치 않으니까 이 수많은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필요한 정책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합시다 라는 것들 보도록 합시다. 지금 선생님이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사전투표 2일차예요. 이 시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의 시점은 아마 4월 20일 아니면 21일일 거라 이미 어느 정도의 판세가 결정이 되어서 21대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제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2020년, 여러분들이 2021년 내년에 이 2003년생 기준 생일이 선거일이 지나면 만 18세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더더욱 그 여러분들의 그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과 유권자로서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 일반 사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배우는 정치와 법, 경제, 뭐 사회문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쪼개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이건데, 이게 어떤 거를 이제 제공해 주냐면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 모습을 각자의 프레임으로 좀 봐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는 1년 동안 이제 경제를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경제라는 이렇게 눈이라고 해야 되나? 안경을 가지고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거잖아. 그랬을 때 항상 우리 선거 나올 때마다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피부로 가장 많이 와닿는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문과든 이과든 이 경제를 좀 잘 배워나서 나중에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건 이런 거지 저건 저런 거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작년에 선배들이랑 선생님이 같이 했던 게 어떤 것들이 또 있었냐면은 우리 3단원 거시경제를 배우게 되면 이제 국가경제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좀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뉴스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뭐 확장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거가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와닿게 될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 고등학교 경제 시간 이번 1년 동안 선생님이랑 잘하면서 좀 그런 눈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 구성원들로 잘 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4월 15일 선거일 날 그 선거 사무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그거 지나고 나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 거기 선거 투표소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에피소드가 없으면 어떡하지?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16쪽 가보도록 합시다. 모든 사회는 세 가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희소성의 문제는 개별 경제 주체들에게만 주어진 문제는 아니다. 자원이 희소하므로 그 한정된 자원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여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도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밑줄 모든 사회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 문제까지 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 뭐였더라?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두 번째 줄의 밑줄 생산해야 할 재화나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선택해야 한다. 오른쪽 보시면 생산물의 종류, 생산량 선택. 한 사회가 식료품, 의류, 주택 같은 걸 얼마나 생산할지, 그 다음에 국방이나 도로, 교육 등의 얼만큼의 자원을 배분할지. 즉 기업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산할 거를 골라야 되고 그 생산한 거에 대해서 얼만큼 생산할지도 역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한정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생산물의 종류, 양을 결정하는 문제다.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첫 번째 밑줄, 그 사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원, 다시 말해 생산 방법의 선택. 여기다 써줄게. 요거는 생산물의 종류랑 양, 생산 방법. 그러니까 우리 생산 요소로 들어가 보자. 노동, 토지, 자본, 경영 중에서 그 나라 혹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생산 요소의 구성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뭐 석유가 많이 나는, 자연 자원이 많이 나는 국가도 아니고, 선생님 작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그나마 이제 기술이 많이 올라왔는데 결국에 우리는 노동력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노동력도 양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이 똑똑하고 잘난 머리를 가지고 사실은 고급 인력을 가지고 우리는 생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노동과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가고 있는 거고, 정말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 가는 데도 있지. 아무래도 개발도상국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연자원이 많이 나는, 특히 석유가 많이 나는 중동국가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생산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아예 그쪽으로 특화를 시키는 거야.
우리는 자연 자원을 뽑아서 쓰는 걸 쓰겠다. 우리는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는 거. 우리는 첨단 산업 기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산업에 투자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은 좋은 인재를 뽑았을 거야. 우리 기업은 기계를 많이 도입해서 생산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밑줄. 생산에 기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는 밑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그래서 옆에 보시면 생산물 분배의 방식, 생산물 분배와 방식, 그리고 생산에 참여한 대가, 생산 참여 대가 분배, 둘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이 물건을 딱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대부분 이거를 다 시장경제 체제에 맡겨서 가격의 거래로 운영이 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어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물을 모두가 다 똑같이 가져야 돼. 형평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산물 분배 문제가 있을 건데, 이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사에 참여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다들 투입을 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오너는, 경영하는 사람을 노동 토지 자본을 몇 %에 맞게 이거를 제공을 할 것인가.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먼저 우리는 그래도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나 이런 거를 많이 챙겨주겠다. 이러면 이제 인건비로 많이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많이 쓰기보다는 기계를 많이 도입해서 이 기계를 도입하는데 더 많이 돈을 쓰게 될 거야. 그런 기업이 있으면 또 기계에다 많이 쓰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생산에 참여한 대가 분배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문제, 셋 중에 효율성의 지배를 받는 것은 셋 다였어요. 그 중에 형평성, 분배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요거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문제 뭐뭐 있다고. 시작.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학교 축제 때 먹거리 판매 부스를 운영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음식을 선정하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면 선생님도 너무너무 좋겠는데 올해 축제가 어떻게 될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잘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에 반티 맞추고 체육대회 참여한 게 작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유, 아쉽다 진짜. 선생님도 뭐 어쨌든 만약에 이제 학급에서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거, 이런 걸 이제 나중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팀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생이 타겟. 근데 양서구 애들은 우리가 볼 때 매점에서 이런 건 사 먹을 수 있을까? 평상시에 매점과 이 근처 뭐 카페나 이런 데서 팔지 않는 거를 우리 한번 도전을 해보자. 뭐 이런 것들. 판매 극대화 전략,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희소성의 문제에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직면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미 2주 특강을 통해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복습하면서 교과서로 정리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 시간에 진행되는 모든 온라인 계약은 다 출석 체크에 반영하니 아까 선생님이 내준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게시판에 달아주시면 되겠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도 댓글 달아서 여러분들 출석 체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념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3월 23일 그때 진행했던 강의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개념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3차시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